안녕하세요. 아세만의 전원주택가 전원생활입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내용 중에서 땅을 살 때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기보다 도시를 떠나서 전원으로 들어가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원주택이 위치한 곳에 따라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내게 맞는 전원생활의 위치를 어떤 곳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는 땅이 대지라면 건축 인허가를 취득하고 곧바로 지을 수 있는 반면에 밭이나 논, 임야일 경우에는 그와 함께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도 득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건축설계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대관 업무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택지 개발이 된 곳이라면 대부분 집을 바로 지을 수 있게 인허가를 득한 곳일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인허가를 목적으로 설계도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게 맞는 설계를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본인과 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계도면에 반영을 해야 집을 짓고 나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할 때에도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였다면 모든 일을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하지만 공간 구성 등의 설계를 할 때에는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인과 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답 임야일 경우에는 꼭 한 번은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합니다. 개발행위 복구 이행 예치금 증권을 끊을 때인데요. 이건 설계사무소에서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대관 업무인 지자체와의 인허가 등은 설계사무소에서 완벽하게 대행을 다 해줍니다. 건축법에는 주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단독주택인데 다중, 다가구, 공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인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원주택이라는 단어는 건축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분류를 하자면 단독주택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어떤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데요. 편의상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도시생활형과 타운하우스형, 전원단지, 마을 인근과 도가형 전원주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농막은 말 그대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타운하우스는 지역 구분이 도시지역인 경우가 많고 토목과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대부분 집안 정리와 기반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고 텃밭 등이 준비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형태의 주택은 주로 도심 속이나 도시와 맞닿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와 거의 동일한 생활권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나 유통망, 의료시설과 오락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도시와 밀접한 땅이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단점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월등히 비쌀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요즘 대도시 인근이나 교외, 신도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택들입니다. 세 번째 전원단지 내 전원주택은 그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 회사나 개발자 개인의 자금력과 개발 능력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본적인 기반시설 공사가 된 곳은 주변 시세보다 땅값이 당연히 비쌉니다. 건축 인허가와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렇지 않고 토지만을 개발해서 단순히 택지만을 분양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덜 비쌉니다. 그러나 단순히 땅값이 저렴하다고 좋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토지 매입 후에 본인이 직접 진행하게 될 비용을 예상해서 그것들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을 인근에 있는 전원주택이 있는데 시락지구인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독가형 전원주택은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외딴 곳에 위치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은 앞에서 열거한 전원주택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본인이나 가족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타인이 보기에 불편해 보여도 본인은 정작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려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정작 인근에 마을이 있거나 오히려 불편해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이 본인의 조건과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고 경제적인 요인과 가족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럼 어떤 위치, 어떤 곳을 정해야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그건 오로지 당사자와 가족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곳을 정해야 할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은퇴하신 분이라면 본인의 성향과 가족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 무방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직 직장을 다닌다거나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족이라면 어떤 위치의 땅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해봐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나 가족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불편함들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수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사실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든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상황과 선택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이나 적정한 모범 답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과의 거리가 멀다면 출퇴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하게 되고 당연히 사람 또한 지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학교와의 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부지 매입과 위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특히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자금, 즉 가용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나 자금 규모에 맞춰서 전원주택지를 결정해야만 그 다음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원생활의 단점을 꼽는 분들 중에 개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정작 본인의 자금 여력과 금전적 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전원생활을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글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었고 단편적으로 보고 겪었던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오류의 글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타당성 있는 내용의 글을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논리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어떤 땅을 사야 하는가? 나와 가족의 취향과 자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그에 맞춘 땅을 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살 때 소개자나 중개자의 말에 현혹이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비 건축주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성급하게 결정한 사례가 많지 않았겠느냐고 예상을 해봅니다. 땅을 사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 이용 계획 서비스인데요. 온라인 포털이나 스마트폰에서도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내용 중에 최우선적으로 도로, 다시 말해서 진입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서 다른 사항들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곧장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폭 4m 도로에 2m 이상이 땅과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거의 도로와 접해 있지만 시골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곳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콘크리트나 아스콘이 깔린 도로가 있다면 현황 도로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상으로는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행위가 불가하지만 요즘에는 현황 도로 상황에 따라 관련 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담당 공무원마다 유권 해석을 조금씩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담당 공무원마다 유권 해석을 조금씩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입로가 없다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그야말로 맹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 사도나 남의 땅을 사용하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불필요한 절차와 타인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정상적인 진행이 아니고 바람직한
토지 구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의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건축 인허가의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하기가 힘들 때 그럴 경우에는 중개인이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땅을 소개하고 중개하시는 분들이지 내 집을 짓는 건축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애매할 때는 지역 설계 사무소에 상담하는 방법과 지자체를 방문해서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땅은 겨울에 사라. 한여름인 지금 숲풀이 우거졌잖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숲풀이 없는 늦가을이나 겨울일 경우에 땅 전체를 자세히 볼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계절을 다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번은 현장 확인을 하고 여러 방향과 각도에서 땅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저는 주택을 짓기 위해 절대 사서는 안 되는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의 전원주택가 전원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